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계속 오르기만 하더라고요. 그것도 엄청이요. 과연 앞으로도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적은길의 돈말글 연구소 소장 적은길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부동산 소식에 더 힘들어지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아무렇지 않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요. 일도 집에서 하고 학교도 못 가는 등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부동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참고한 책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원철 작가예요. 호기심에 읽어본 책인데 의외로 설득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강남이 비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0년 전에는 강북에 단독주택을 팔면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살 수 있었고요. 30년 전에는 강북 아파트를 팔면 강남 아파트를 사고도 몇 천만 원이 남았거든요. 20년 전에는 강북 아파트를 팔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었고요. 그런데 10년 전부터는 강북 아파트를 팔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됐고, 지금은 강북 아파트를 팔아도 강남 아파트에 전세로도 거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길 강남이 평지였기 때문이랍니다. 평지가 서울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적었거든요.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한 지역을 찾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강남이었던 거죠. 강남 같은 곳을 만들고 싶어도 강북은 평지가 아닌 언덕이 많아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강남은 희소성이 높아 가치가 높은 지역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대규모 개발도 했고 학군을 강제로 이전시킨 것도 있죠. 이러한 강남의 값어치는 코로나 이후에도 쭉 이어질까요? 일단 코로나로 생긴 변화부터 생각해 보죠. 코로나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 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그게 편해졌어요. 기술이 많이 발달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비대면 지침을 지키기 위해 직원을 줄이고 셀프 계산대도 늘렸는데 이것이 기업의 비용을 상당 부분 줄였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직원을 다시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에 갈 수 없어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데 밖에서 먹는 것과 맛이 똑같아요. 예전에는 온갖 맛집을 찾아 돌아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맛집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포장 기법과 배달 기술 덕분이죠. 한마디로 지역의 경계, 이동의 한계가 많이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첫 번째로 꼽은 부동산의 변화가 탈서울이에요. 일단 재택근무가 많이 늘었죠.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재택근무는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무실 운영에 드는 고정비가 줄고 개인 입장에서는 출퇴근하며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잖아요. 서로에게 윈윈인 셈이죠. 코로나 이후의 회사 생활이란 꼭 필요할 때만 사무실에 출근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업무평가 시스템은 더욱 발달할 거고요. 한 달에 몇 번만 출근하는 형태로 일한다면 굳이 서울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실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기 싫어서 탈서울화가 생긴 건 아니에요.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대안을 찾다 보니 서울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서울에는 적당한 가격의 집이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반드시 서울에 살아야 한다면 적절한 가격대의 주거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신 빌라를 신축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구축 아파트나 소형단지 아파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보다는 탈서울을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쾌적한 생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택근무까지 가능해진다면 더더욱 서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이 말은 곧 수도권 일대의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서울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갈 거라는 전망이 됩니다. 그래도 교통이 불편하지 않나 싶겠지만 날마다 출퇴근하지 않는다면 이동하는 사람이 적어지면서 교통 환경이 쾌적해지고 시간 낭비가 줄겠죠. 서울 진입이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을 거라는 게 저자의 의견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학군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목동이나 강남이 비싼 건 학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과연 재택근무 때문에 학군을 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육은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좋은 대학이라는 관문이고요. 그렇다면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노동청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하면 대체 에너지, 의료, IT 관련 직군이 성장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2014년 개교한 미국의 온라인 대학 미네르바 스쿨은요, 캠퍼스가 없고 4년 동안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과연 가능할까 싶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온라인 대학교의 케이스라고 하네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러한 형태의 대학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교육 시스템이 아닌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이 점차 영역을 넓힐 거예요. 다만 저자는 이 같은 변화가 당장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교육 시스템이 단기간에 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학군 불패의 믿음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택근무 이야기로 돌아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의 면적이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좀 좁아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 자녀들 전부요. 사람들은 집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사실 얼마 전까지 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가 훨씬 인기가 많았잖아요. 1인 가구가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면서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넓고 이왕이면 개인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적절한 면적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점입니다. 여기서 적절한 면적이라는 말에 집중해 주세요. 단순히 대형 아파트가 주목을 받게 될 거란 말이 아닙니다. 적절한 면적이란 가족 구성원 대비 넓은 면적이란 뜻입니다. 크다는 것이 누구의 기준이냐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1인 가구라면 방이 2개만 돼도 쾌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2인 가구라면 30평대의 면적을 꽤 크다고 생각할 거고요. 요즘에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의 면적만 있는 게 아니죠. 49제곱미터, 74제곱미터, 101제곱미터 같은 면적이 자꾸 생겨납니다. 49제곱미터는 애매한 사이즈예요. 자녀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소 작거든요. 그런데 쾌적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한 1인 가구 입장에서는 적합한 사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계획이 없는 신혼부부 입장에서도 59제곱미터가 부담이라면 49제곱미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74제곱미터도 마찬가지죠. 보통의 30평대 면적보다 작기 때문에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좁고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좀 큽니다. 하지만 한 명의 자녀만 둔 3인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침실과 아이방 하나를 제외하고도 서재나 개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이 하나 더 있다면 괜찮지 않나요? 정리해보면 코로나로 인해 주거 공간의 확대와 쾌적함을 원하는 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들 중 대다수는 1에서 4인 가구지만 가장 크게 늘고 있는 구성은 1, 2인 가구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쾌적하다고 여길 만한 면적이 계속 필요해지겠죠. 49제곱미터나
74제곱미터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면적의 집이 새롭게 인기를 끌 수도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엄청 넓은 대형 평수의 수요가 많아지는 건 아니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 말고도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코로나 이후의 부동산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전망이나 전원주택의 달라질 위상 등 흥미로운 내용도 재밌더라고요. 다만 아시죠? 이런 전망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으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요즘 부동산 때문에 피곤하다, 우울하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만큼은 언제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 두시고요. 앞으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